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에서 커먼즈 의료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커먼즈 너무 어려운데 하고 약간 이렇게 도망치듯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에서 커먼즈 의료를 굉장히 길게 또 다뤄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래서 필요하구나, 커먼즈 의료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약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의료와 함께 이야기를 한다면 커먼즈 의료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커먼스 의료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도서관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이냐, 그런 게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공동 영역?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어떤 그 공통된 부분,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커먼스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이제 영어에서 커먼스라고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그 중세 시대에 보면은 주인이 있는 땅이 있고 주인이 없어서 그냥 마을에 속하는 땅,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땅. 근데 보통은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개간을 하든지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땅, 이런 거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다 내고 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공통지에서 나오는, 그 커먼스에서 나오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눠 먹어서 사실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이제 사람이 먹어야 투쟁도 하니까 세금을 좀 줄여라 그러는 투쟁도 그 커먼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공통으로, 그리고 정말 사유지에서 시위를 하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남의 땅에서는 우리가 시위를 하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통지에서 투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점점 없어졌다가 좀 남아있는 거를 이제 유지 보존하자 그러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현대 사회에 맞게 이제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자, 그런 얘기가 이제 커먼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커먼스,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술집 중에 커먼스 많아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아니면은 커먼룸 그러면은 사람들 왜 이렇게 기숙사 같은데 이렇게 왜 같이 모이는 방, 이런 게 커먼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커먼스가 있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마을 회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시에서는 이 마을 도서관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특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준다는 점에서 진짜 중요한 커먼스고, 중요해야만 하는 커먼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이게 아까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공간은 어떻게든지 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열어야 된다. 우리가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재난 문자 관련해서도 또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초반에는 이렇게 굉장히 재난 문자? 약간 그게 상세하게 왔잖아요. 어디에 갔고,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퍼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역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라는 통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방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그것도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무엇을 고려해가지고 방역의 필요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이제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불안의 정치에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당연히 왜 시민들에게는 왜 알 권리가 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모든 거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거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약간의 뭐 위험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 이 방역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이 공동체 아니면 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더 크다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불안의 정치에 지면 안 된다. 불안의 정치에 지면 안 예. 된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 하는 동안에 조한진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백연경 교수님 왼편에 앉아 계신 조한진 작가님입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를 쓰셨고, 여성, 몸, 질병권에 관련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저희 코로나19 확진자 기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 후유증을 다룬 기사가 있었죠. 기사가 나오고서 주변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완치자라는 표현도 정말 옳은 표현인가? 라는 질문도 많이 던져지는 걸 봤는데, 오늘 그런 낯선 개념, 우리에게는 낯선 개념이 질병권에 대해서도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1부는 먼저 전해드렸던 사전 질문을 중심으로 작가님과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것 혹은 준비해온 이야기가 있다면 1부에서 그걸 풀어놓고 2부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작가님께 지금 막 오셔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야기를 청해도 될까요? 네네. 네, 소개받은 조한진입니다. 되게 이제 아픈 사람들은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혹은 노동이 제한될 테니까. 근데 사람들이 경제적인 빈곤을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아픈 사람들의 상당수는 시간 빈곤에 시달리거든요. 어떤 사회 참여, 제가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강의를 온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겨울이니까 그건 되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인데, 반신욕부터 족욕부터 하루 종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음식부터 해서. 그러면 물리적인 이동 시간이나, 그러니까 세상을 물리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어렵지만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 시간이 되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몸의 통증 혹은 경제적인 노동을 하지 못해서 빈곤해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몸 자체가 사실 되게 둔화되는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1, 2년 정도 아프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저처럼 10년 이상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아픈 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이거는 또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아픈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아픈 몸으로 우리 사회가 팬데믹 시대를 포함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면 좋지만, 사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괜찮은 사회, 치료제가 적절하게 개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에 걸려도 낙인 찍히지 않는 사회, 이게 사실 저는 되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사실 아픈 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져야 되고, 아픈 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코로나19 확진자를 낙인 찍지 않을 수 있는 것과도 또 연동이 되거든요. 제가 막 점프해서 얘기해서 잘 이해를 될지 모르겠는데 찬찬히 다 같이 설명을 할게요. 사람들이 여러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두려움을 조사했을 때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코로나19에 걸려서 낙인, 차별, 비난이 두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코로나 걸리는 거가 무섭다, 코로나19에 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낙인이나 코로나19에 걸렸다라는 이유로 낙인이나 비난, SNS에서 막 조리돌림 이런 거 당할까봐 두렵다라는 비율이 더 높게 통계가 나온 적들도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손가락질 하는 게 더 두려운 이 문화는, 저는 사실 한국 사회가 좀 유난한 것 같거든요.
뭐 제가 해외 사례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물어봐도 근데 이게 코로나19에서만 그 질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만 낙인이나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이 되게 많죠. 그래서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또 누가 간암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걔가 그렇게 술을 먹더니 간암에 걸렸네. 누가 위암에 걸렸다고 하면 그래 걔가 그렇게 평소에 짜게 먹더니 위암에 걸렸네. 이러면서 질병을 그 개인의 생활 습관의 결과 그 사람이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아서 질병이 온 것 이렇게 인식하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문화죠. 저는 이제 그걸 질병의 개인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제 팬데믹, 코로나19가 오면서도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심화된 거죠. 마침 그 전에 백영균 교수님이 불안이 정치라는 말을 써서 이야기하셨는데 조한진 작가님이 하신 이야기랑 굉장히 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K 방역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사실 이제 K 방역은 잘했는지 몰라도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래도 뭐가 좀 우리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래도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보면은 저는 이게 개인주의의 한계 그런 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마스크 안 쓰는 게 왜 개인의 권리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안 하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쨌든 개인이 단위가 돼가지고 개인이 결정할 수 있고 그거를 막는 거가 이제 국가의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국가하고 개인을 그렇게 이렇게 대립되는 시각에서 보는 그런 모델은 좀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개인의 알 권리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기 그렇죠. 시작하면은 이제 아슬아슬해지잖아요. 막 이렇게 낙인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이제 저는 그 관악버스를 그 국가인권위원 앞에 거기 정거장에서 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 그 전광판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국민의 10중 9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분들이 10중에 9이라고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다음 순간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는 게 원래 인간이죠. 네. 그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바로 차별과 배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지는 않으셔요. 그게 맥락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게 우리가 나의 권리, 개인의 권리,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쪽으로 이렇게 막 생각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나라는 게 뭔가 이제 국가가 뭔가 뭐 공동체가 뭔가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일본이 왜 생각보다는 나라가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코로나가 덜 퍼진다고 그러는 게 무슨 공동체나 시민의식이 꼭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한테 침 튀는 거는 싫어하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훌륭한 시민의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만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감염병 예방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이게 나만 생각하는 사회냐, 이게 뭐 약간 타율적이든 아니면 자율적 시민의식이든 간에 어떤 동기가 뭐였던 간에 남을 생각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걸 의식하는 사회냐가 굉장히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게 이 코로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질병의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이제 방역의 성공만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코로나라는 질병의 특징이 꼭 걸린다고 죽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막아낸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사망한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지금 그 산재상으로 죽은 네.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코로나 블루로 추정되는 자살의 증가도 사실 네. 코로나 사망자보다 많은 거죠, 희생자보다. 근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아울러서 봐야지 코로나의 방역 수치에만 자꾸 치중을 해서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놓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고, 단순히 무슨 왜 약이 그러니까 사람이 왜 약이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공의료가 뭔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왜 의료가 이제 공공재라고 얘기하는데 공공의료는 저는 의료가 쉽게 공공재라고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의료는 공공재가 될 수 없다고도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거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공재라고 그러면 어디서 그냥 올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세요. 그냥 세금을 냈으니까 국가가 돈을 내면 의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의료는 누구에게나 다 풍족하게 주어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뭐냐면은 어쨌든 이건 굉장히 고가의 것이고 또 돌본다는 거는 사람들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고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의 재화가 아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을 모든 사람들이 공공재로 누리게 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그게 공공재가 될 수 있는 거고, 한국의 공동체나 사실 보면은 공공의 지원이 중요하긴 한데 공공의 지원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커다란 공공성, 그러니까 왜 공공병원 지어라, 왜 공공이 지원해라, 왜 국가가 이것도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중간에도 그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 실제로는 어떤 그 지역의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거를 찾아서 메꾸고 돌보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는 게 있어야 공공도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공동체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국가나 거기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과 이제 공동체와 개인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상정하는 어떤 표준의 몸 혹은 어떤 정상의 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몸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 중심 사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픈 몸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설계했을 때 다양한 약자들의 삶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저의 문제의식이고,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사회 표준의 몸을 취약하고 아픈 몸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아마 가장 크게 변화되어야 될 게 돌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돌봄의 사회화를 주장한 게 곧 돌봄의 시장화는 전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이 사회화된다는 게 돌봄을 100% 시장화시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은 시장화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해결 혹은 돌봄인 삶의 일부를 들여오는 과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임금 중장년 여성들이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그래서 여성 내부를 다시 계급화시키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취약함을 인정한다면 돌봄이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고, 누군가를 돌봄받는 것, 인간은 취약한 존재로 존재한다면 내가 돌봄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죠. 아픈 몸이 기본인 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사회 정책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 몸을 보는 시선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건데 우리 몸을 잘 돌보고 잘 돌봄받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봄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돌봄을 잘 나눌 수 있는 몸. 근데 그것을 혈연 가족을 매개하지 않는 것. 이 안에서 나온 게 이제 돌봄 두레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을 사회화시켜야 되는데 돌봄을 사회화시키는 게 시장화가 아닌 방식을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돌봄 두레였어요. 건강 두레, 돌봄 두레. 돌봄 두레는 뭐냐면 혈연 가족이 아닌 관계, 혈연이 아닌 관계,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 돈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서 돌봄을 주고받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사소하게는 건강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러 가야 되는데 수면 내시경 하러 갈 때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하잖아요. 뭐 몇 시간 수면 내시경 한 직후에는 뭐 운전하시면 안 되고 보호자 동행하세요. 뭐 이렇게 안내문 이제 주는데 그럴 때 내가 1인 가구인데 누구랑 같이 가야 되지? 엄마한테, 뭐 동생한테, 뭐 애인한테 뭐 이런 호출을 해서 같이 가는 방식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돌봄 두레가 형성되어 있다면 제가 이런 게 필요한데 동행하실 분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나와 동의해주고 저 또한 누군가가 돌봄이 필요할 때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거죠. 돌봄을 주고받을 때는요. 돌봄의 윤리가 적절하게 작동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요양보호사 내가 돈 주고 고용했으니까 되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돌봄 받는 사람이. 그건 우리가 돌봄을 주고받는 윤리 같은 게 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배경이 됐던 것은 돌봄이 가족 안에 있거나 시장화됐거나 이 양쪽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을 주고받는 윤리를 형성할 물적 토대가 되게 없었던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돌봄을 주고받을 때는 엄마니까 이런 식으로 퉁치죠. 우리가 제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엄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봄을 누군가를 잘 돌보는 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보주는 사람을 되게 윤리적으로 잘 대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또 돌봄 두레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저희 2부는 질문하고 패널분 2분이 답해주시는 구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글 폼으로 받았던 질문을 먼저 작가님과 교수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 순서에 또 그 채팅방 질문을 읽으면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의사의 진단을 거부했었어요. 정신이 문제이니 생체 지표 없이 관찰된 증상으로만 내린 진단이니 틀릴 수 있다고요. 그러다 이제는 치료를 시작했어요. 질병에 대한 거부는 내 진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생각 때문에요. 맞아요.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아마 오랫동안 아픈 채로 살아갈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어려웠을까요? 저도 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건강 중심 사회라고 이제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면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말인데 아프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이 덕담이 사실 얼마나 잔인한 말인가. 아프면 모든 것을 잃는 사회는 굉장히 나쁜 사회죠. 아파도 모든 것을 잃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몸이 아프면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많은 기회로부터 탈락되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사회예요. 마치 장애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죠. 혹은 여성이지만 자신이 여성이라는 걸 굉장히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예 남성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이런 것과 이제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서 아프면 경제적인 노동도 못하죠. 상병수당도 없죠. 복지체계 허술하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주요 이유가 여전히 의료비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프면 모든 걸 잃는 사회인데 당연히 아픈 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죠. 특히 가난한 분들일수록 그게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아프면 되게 내가 이 삶에 지금도 굉장히 취약한 집안 위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아프면 끝이다, 이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마스크, 손 씻기,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전 K방역이 이 정도까지 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걸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만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 받아들이고 그 아픈 몸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겠지만 같이 아픈 몸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같이 잘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팬데믹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같은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현상들도 처음인 경우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현상이었으나 팬데믹 시대가 옴으로 인해 증상만 더 깊어졌거나 그 드러남이 확연해졌을 뿐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팬데믹 이전부터 기저질환처럼 존재하던 사회 문제로 본다면 팬데믹으로 더욱 확연해진 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인류를 깊게 통찰하고 계신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대답해 주셔야 돼요. 사실 그 작년 봄만 해도 사회가 더 많이 바뀔 줄 알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더 돌봄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걸 갖다 정말 시장에 맡겨서 해결하고 그러는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자 그러다가 오히려 이렇게 사회가 좀 유지되니까 그런 반성을 다 그만둬 버리고 갑자기 한국이 오히려 이 기회에 더 선진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왜 선진국 다 따라먹고 우리가 이제는 추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바이오 산업 잘하면 우리가 이걸로 더 잘 살 수 있다. 막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반성을 하려 그러던 문턱에서 멈춰버린 거가 잘못하면은 방역 조금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는 길로 가는 이런 거를 반성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19로 뭔가 지구가 인류에게 사인을 주고 작년 여름에 엄청난 비 그러면서 이거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이 문장들이 이제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지구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또 이번 겨울 뭐 제트기류 북극 뭐 제트기류 무너져가지고 한파가 이렇게 막 14도 20도 이렇게 오는 거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사인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인을 수신하지 않으면 정말 인류는 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일한 문제도 다 제각각 원인을 판단하고 제각각 대안을 내잖아요. 근데 코로나19를 백신의 문제, 치료제의 문제로 보면은 그것으로만 보면은 해결할 수 없다. 또 다른 바이러스를 계속 오라고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공동체 중심의 시각, 남이 잘 돼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나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등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개인, 공동체, 정부 등에 필요한 역할 등은 무엇이 있을지 교수님, 작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누구나 아파도 되는 사회 계속 얘기하지만 누구나 아파도 되는 사회, 안 아픈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아파도 괜찮은 사회를 우리가 자꾸 만드는 방식으로 사고가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 우린 대기오염 생태계 때문에 아프든 산재 때문에 아프든 뭐 노화 때문에 아프든 그리고 성차별 성폭력도 다 건강을 아주 직접적으로 훼손시키는 독성 물질이죠. 경쟁, 양극화, 불안정한 주거 다 우리 건강을 훼손시키는 독성 물질이에요. 일종의.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예방이 당장 되지도 않고 한계가 굉장히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속 아파도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 두 개, 그러니까 건강을 훼손시키는 이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과 아파도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이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지 되는 거고 거기서 나만 안 아프면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공동체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계속 나만 안 아프면 돼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잘 아플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패러다임 자체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 발전이 아니라 탈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 정도로 일단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왜 돌봄 얘기를 우리가 하다 이제 일부가 끝났는데요. 지금의 이제 그 그러니까 돌봄의 사회화라는 거는 시장 모델 없이 작동하는 돌봄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돌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돌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돌봄이라는 거는 이제 시민이 시민답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 그러니까 좋은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 돌보는 일을 수행하는 거가 이제 시민 자격 노릇의 일부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돌봄이라는 게 상당히 평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특히 이제 여성에게 이제 훨씬 집중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더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 이유가 노동 시간이 저는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너무 길게 일해야 되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돌봄 시장 말고 인력 시장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표준적인 노동자라는 건 돌봄을 안 하는 노동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돌봄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길게 일하고 난 다음에 하는 돌봄이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모든 그 사회의 다른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나서 돌봄을 서로 나눈다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다.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남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이게 왜 막연하게 뭐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 거에 그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보고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사고를 가져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질병권과 돌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 나가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자료나 단문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느티나무 도서관에 큐레이션이 잘 돼 있더라고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예, 여기 쭉 보는데 예, 여기 뭐 죽음의 자기결정권, 나이듦에 대하여 뭐 정신질환에도 사회적 맥락이 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그 컬렉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도서관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그 봄에 작년 5월에 포스트 코로나 사회라는 책을 같이 공저로 참여하면서 그 책에서 이제 돌봄, 그러니까 정의로운 돌봄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은 남성으로 이제 전제하고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퇴근하면은 쉬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걸 전제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사람 되게 소수잖아요. 집에 가서 누군가를 돌보거나 여러 가지 가사 노동을 해야 되죠. 뭐 워킹맘 뿐만이 아니라 요즘 노년의 부모는 비혼 여성들이, 비혼의 딸들이 되게 많이 돌보기도 하고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집에 가서 해야 될 가사 노동량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자기 돌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노동량도 사실 상당하죠. 그래서 이 기존의 돌봄 시간을 전제해 두지 않은 노동 시간의 설계 자체를 재구성해야 된다.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일 텐데 그렇게 체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이 죽는다. 약간 이런 경각심. 그래서 가지고 그 글을 썼던 건데요. 그 책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쉽지 않은 때에 두 분 다 이렇게 와주셔서 마중물이 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신 배동경 교수님, 조한진희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마무리하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피로감이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한테 약간 칭찬해 주는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의 어떤 것들을 비판하고 여전히 너무나 낙인이 많은 이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애써온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조금 칭찬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 재난을 각자의 방식으로 건너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재난을 계속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판적인 대안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너무 애쓰고 사는 사회인데 그 애쓴 것에 대한 위로가 너무 없는 사회가 또 한국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위로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좀 그런 식으로 자기 돌봄을 먼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너무 재난 상황이라는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파업을 하거나 집단 행동, 그러니까 정부에 반하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긴장감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전쟁을 겪고 많은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긴 한데 좀 정부와 다른 목소리로 이 재난을 타개해 나가려는 각각의 집단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너무 견제하지 않고 조금 잘 들어보는 방식. 이 재난을 넘어가는 방식이 정부 통제의 그 목소리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 재난이 해결되진 않죠. 그건 일시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동부구치소에서 파업이 일어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시민으로 코로나19 그리고 이후의 감염병 시대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학교 같은 데도 그렇거든요. 그 대학교, 고등학교 다 왜 얼마만큼 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정말 시험은 이 상황에서 대면 시험을 봐야 되는지 볼 것이 아닌지 그런 거를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학생들의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없는 거가 정상이냐 그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린이집이라 그러면은 모르지만 이게 사실 대학생들은 성인이잖아요. 투표권도 가진.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 뭐 이렇게 등록금 반환 운동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소비자의 권리 찾기로 가는 거는 또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없고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자기의 생각을 가질 만한 사회적으로 그게 인정되고 있는 나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너무 없었다는 거 그런 거는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또 그건 사실 도서관 같은 데서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계속 장기적으로 겪는다 그러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생각하고 의논을 하고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게 방역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는 의료적인 판단만으로 그거를 다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런 데서 필요한 게 아까 커먼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우리 모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라는 말이 참 묘한 말 같아요. 우리하고 모두하고 좀 딴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우리고 모두는 또 그래서 근데 이제 커먼스라고 그러면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 우리인데 우리보다 더 큰 우리, 그러니까 모두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서는 그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시각, 그러니까 이게 미래 세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생태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어떤 차별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착취해왔던 어떤 자원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커먼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금은 달라진 어떤 우리에 대한 감각, 우리의 그런 눈을 가지고 좋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정말 재난이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조금 더 슬기롭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마을 포럼 팬데믹 시대 아픈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포럼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